예, 잠시 전 10시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시작됐습니다. 9월 평양 공동선언 세부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철도, 도로 연결과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완화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미국 재무부가 대북 제재 리스트에 경고 문구를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내용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예정대로라면 오전 10시부터 남북 고위급 회담이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 아마 이 시간 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정상적으로 시작이 됐다는 소식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저희들이 영상이 들어오는 대로 시청자분들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평양 정상회담 이후에 첫 번째 이제 고위급 회담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현안이 논의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공동선언 이행 방안인데 그 중에서도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 이 부분이 가장 오늘 초점인 것 같아요. 특히 철도 연결 관련해서 이게 연내 착공식이 된다면 어떻게 될지, 또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 부분이 관심이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지금 그 정상회담 때 4가지 분야의 경협 분야를 합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동해선 이제 철도 연결 문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하나 있고, 하나 개성 금강산 경협 문제, 또 하나가 있는 것이 그 산림 협력 문제, 그리고 이제 의료 협력 사업, 이 4가지인데요. 지금 그 이번에 나온 분들의 그 북한 측에서 대표들을 보게 되면 마지막 부분 의료 협력 분야를 다룰 사람은 나오지 않고 앞에 3가지 분야는 나와 있어서 3가지 분야는 나올 그 이야기는 논의를 하겠다. 앞서 말씀하신 그 중에서 가장 지금 북한 측으로서도 뭐 김정은 위원장이 특별하게 또 이야기한 바도 있어서 통해선, 서해선 또 도로, 철도 연결 사업 문제에 대해서 꽤 심도 깊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부분을 미국에 대해서 대단히 좀 불편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기술적으로 미국과의 마찰을 최소화시키면서 북한의 요구를 들어줄지 좀 그 결론이 어떻게 날지 좀 두고 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는 뭐 미국 쪽에서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후에 경협에도 물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지난번 유엔사에서 이제 방북을 불어 승인하지 않은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 유엔사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제 시간이 맞지 않았다. 24시간 이내, 48시간 이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가 표면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이면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북측의 이제 조사를 위해서 가기 위한 우리의 열차 속에는 제재에 위반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공식 입장은 남북 관계 발전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결국 경제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상치돼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비핵화의 속도와 남북 관계의 속도를 맞춰서 갔으면 좋겠다. 그것이 한미인제 공조다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 유엔사에서 그걸 불허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절차상의 문제지만 이면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인데 예. 이번 이제 평양 공동선언에서 금년 내에 착공식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정부 입장은 국제사회 대북 제재 틀 속에서 한다. 다만 경제협력이 이루어질 것에 대비해서 준비 차원에서 계획을 세우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논의하는 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착공식도 뭐 행사인데 그게 무슨 제재 위반이냐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자체가 제재 위반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 착공식을 안 하고 착공식을 해놓고 착공이 뭐 계속 미뤄지면 그게 결과적으로는 우리 정부에게도 큰 부담이 될 것이고 예. 그런 것을 아마 미국이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는데 아마 한미 간의 투명한 그런 소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평양 정상회담 당시에 군사 합의서도 도출이 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의 시기를 좀 보면 NLL 뭐 인정 여부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폼페이오 장관 불만 표시에 따른 좀 논란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지금 이 시기에 이런 추가적인 이야기가 또 나온다면 또 거기에 대한 또 논란도 또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사실 평양 정상회담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합의된 부분이 군사 분야의 네. 협력 분야였지 않습니까? 굉장히 세부적으로 그 구체적인 것들이 많았고 그 중에서 이제 NLL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국방부 해명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도 불편해 여기는 부분도 있었고 우리 국내에서도 그것들 NLL은 사실은 우리 국민들에게 또 여러 가지로 또 상처를 줬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좀 보이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계속 나와 있는 상황.
사항이었습니다. 더구나 또 공교롭게도 이 대통령께서는 NLL을 북한이 인정했다라고 그러는데 합참에서는 무시하는 그 행태들을 계속 그 정황들을 계속 그 해왔다. 예. 국회에서 보고를 하는 바람에 거의 시차가 비슷한 시간에 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로 좀 국민들이 또 의심하는 그런 부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NLL 문제는 원래 우리가 지금까지 남북 간에 가장 고위급으로 했던 합의라고 한다면은 남북 기본 합의가 돼 있는데요. 남북 기본 합의에 의해 가지고 평화 협정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 쌍방이 지금까지의 경계선을 지켜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지키는 게 맞는데 북한 측에서 그것을 제금 어기고 있고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우리도 입장이 필요하고 계속 고수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두고두고 서로가 신경전을 벌일 만한 사항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NLL 관련해서 뭐 다른 사안도 있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NLL 문제는 우리 정부도 입장은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평양 공동선언 부속 합의서로 채택된 군사 합의에 북한이 NLL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고 하는 그 내용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NLL을 기준으로 평화수역을 설정하겠다. 아니 인근수역에라고 돼 있지. 결국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화수역 설정이 안 된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 지금 완충수역의 범위가 남측이 더 넓고 북측이 좁다. 그러면 어떤 기준을 한 것이냐. 그것이 NLL을 기준으로 했다면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느냐라는 논란과 오해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NLL을 확고하게 지키겠다. 앞으로 평화수역이 설정이 되더라도 NLL을 기준으로 등거리 등면적이라고 하는 기존 입장을 확고하게 유지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그 입장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고요. 이거는 결국 군사 합의라고 하는 것이 남북 간의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기 위한 것인데 우리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고 또 한미 간에도 그런 우리의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그런 것들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정부의 노력이 계속 필요할 것 같고요. 남북 간에도 북한이 이런 합의를 했지만 금방 우리 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남북 간에 제가 군사회담에서 얼마나 많은 합의를 했습니까? 그 합의한 내용 중에 유리한 건 지키고 불리한 건 안 지켜온 것이 북한의 행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NLL 같은 경우도 명확하게 남북 기본합의서 11조에 명시가 돼 있어요. 지상에서의 불가침 경계선은 군사분계선이고 나머지 해상과 공중은 1953년 7월 27일 이후 쌍방이 관할하연 구역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NLL을 기준으로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이 합의가 된 것인데 그걸 북한이 무시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그런 확고한 입장을 기원제하는 것이 결국 우리 국민들에게도 안심을 주고 북한에게도 잘못된 생각을 못 갖도록 만드는 그런 기본이라고 봅니다. 나중에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가 정상 가동되고 나서 거기에서 어떤 결정된 사안들은 유엔사 혹은 미군하고 어떻게 협의가 아니면 뭐 조율이랄지 이런 게 아니면 뭐 통보랄지 이런 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국방부의 현직에 있을 때는 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한미군 연합사, 유엔사와 협의를 합니다. 우리가 남북 간에 이런 논의를 하려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의견을 달라. 그러면 의견을 주지요. 그런 걸 반영을 해서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하죠. 그래서 사전, 진행간, 회담 후 수시로 소통을 하면서 불만이 없도록 하고 특히 정전협정과 관련해서는 유엔군 사령관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비무장지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유엔사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동의와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념해서 한다면 군사공동위원회가 앞으로 개최가 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절차를 따른다면 저는 뭐 잡음이 생길 일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군사 공동위원회가 유엔사의 역할을 대체하거나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 장군님 말씀하신 바처럼 사전에 우리 한국 정부가 유엔사의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되죠. 지금 상황에서 효전 협정이 남북 관계에서 기본이 되는 협정이거든요. 그 협정을 기본으로 해서 서로 간에 의견을 조율해야 되기 때문에 유엔사와의 조율은 필수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그 부분은 우리 센터장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너무 수십 번 거기 협상을 해서 가셨을 텐데
그 군사합의섭에 이제 JS의 비무장화가 담겨 있고 지금 주변에 지뢰 제거 작업이 한참 진행 중이었습니다. 네. 북측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는데 금주 중에 남북 유엔사 3자 협의체가 가동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JSA가 어떻게 바뀌는 건지 바뀐다면 이게 안보나 혹은 또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 효과가 있을 건지 그 부분에도 좀 제가 여쭙고 싶은데. JSA 지금 비무장화는 원래 JS를 만든 취지, 본래의 상황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거든요. JSA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99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이 되고 정전협정에 명시되어 있는 정전협정 기구가 있습니다. 군사정전위원회, 중립국감독위원회, 이 회의장과 본부구역들을 위치시키기 위해서 JSA를 만들었는데 우리말로 공동경비구역이거든요. 예. 직경이 대략 1km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군사 분계선이 거기는 없었습니다.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고요. 북쪽에도 유엔군 초소가 있었고 남쪽에도 공산군 초소가 있었고 그야말로 공동으로 경비하는 구역입니다. 비무장으로 경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JSA 비무장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상태로 돌아가자는 얘기거든요. 지금은 군사분계선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올 수도 없고 서로 간에. 그다음에 이제 초소 같은 데는 기관청이라든지 중무장이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비무장으로 하자.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남북뿐만이 아니라 유엔사가 함께 3자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이걸 협의해 나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것이 합의된 대로 차근차근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 JSA라고 하는 그 남과 북의 군이 특히 이제 유엔군, 예. 미군을 포함해서 유엔군이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보고 경계를 쓰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충돌이 발생하면 작년 11월에도 오청성 북한군 귀순할 때 부리창에서 기관총을 막 들이쐈거든요. 예. 그 자동소총을.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관광객들이 이제는 그 T2라고 하는 군정의 회의실에서만 북한 땅을 밟을 수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군사분계선이 없어지면 그 안에서는 어디든 예를 들어 북측이 허용을 한다면 판문각이나 거의 10cm 높이 통일각이나 턱 턱도 넘어갈 수 이제 있는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과연 그렇게까지 신뢰가 쌓일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 그 부분은 아직은 저도 확신은 없습니다. 예, 그야말로 평화지대가 되는 셈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유럽 순방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게 될 텐데 이 자리에서 아무래도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요청을 할 것이다라는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십니까? 벌써 그 피가로지에 사전에 인터뷰를 하시면서 대통령께서 이 북한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서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서도 프랑스도 그렇게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는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늘 이제 비핵화의 진전 과정 속에서 이제 제재가 풀려야 된다라는 입장을 대통령께서는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 대통령께서 이번에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은 핵무기와 핵물질이 완전히 프로그램이 완전히 해체되는 것을 우리 궁극적으로 목표로 한다라고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프랑스라는 나라가 이 국제사회에서 대단히 좀 독특한 위치지요. 그러니까 상임 이사국의 P5 국가이기도 하면서 북한하고는 또 미수교 국가입니다. 또 전통적으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미국의 대외 안보 정책과 그렇게 연동해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렇게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입장하고 그 세계 전략 거의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냉전 시기에도 나토 미국 주도의 나토가 생겼을 때도 유럽의 독자 방위 체제를 구속하자고 했던 것이 그 드골 대통령 때 이야기였고 그런 프랑스의 전통이 좀 있어서 좀 반골 기질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제 그런 나라에 가서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대북 제재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겠죠. 예. 이거 사실 이제 후일에 이제 이게 잘 되고 나면 그때에 대해서 상임 이사국 중 한 나라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지금부터 미리 좀 검토를 해서 좀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 사람 일이라는 게 결정은 이후에 하더라도 미리 사전에 이렇게 그 이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터치를 해놓으면은 생각이 말랑말랑해져서 나중에 그 일이 현실이 닥쳤을 때 훨씬 순발력이 있고 기동성 있게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네. 대화와 소통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통령께서 이번에 가서 먼 후일이지만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조건부지만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게 이번에 입장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프랑스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단순히
단순히 그냥 우호적인 대답이 나올 수만은 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아마 속내를 다 그대로 드러낼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 특히 북미 정상회담 또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논의가 있지만 지금 프랑스는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아마 우리 대통령께서는 뭐 당장은 아니지만 대북 제재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결국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는 그런 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고, 또 유럽 EU 국가 중에 지금 북한과 수교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 프랑스와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북한 변화를 유도하는 긍정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뜻으로 하실 것 같은데, 이제 프랑스가 원칙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평화 체제를 지지하고 긍정적으로 보겠지만 역시 지금 북한의 비핵화가 가시적으로 진전되지 않고 있잖아요. 아직도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논란이 상당히 있고, 네. 그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의 비핵화가 정말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 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원론적인 그런 입장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최근 들어 보면 그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예. 싶은 것은 이 미국의 정책 당국자들과 만날 때하고 유럽의 정책 당국자들하고 만날 때하고 좀 분위기가 다른데요. 미국의 정책 당국자들 거의 90%이 대화 논의가 핵 문제를 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핵 문제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풀려고 그러느냐, 그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유럽의 정책 결정자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면은 가장 먼저 이야기는 나오고 핵 문제는 그 전면은 잘 안 나오고요.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이제 환경 문제, 이제 북한 문제와 관련되는 사실은 핵 문제보다는 인권 문제 훨씬 더 많이 할애를 해서 이야기를 관심을 갖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 그러는데 그걸 알고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그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끄트머리에 한 10% 정도는 이제 비핵화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데 예. 이건 어떻게 솔루션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 프랑스 대통령을 만날 경우에도 아마 그쪽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럴 때 우리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 또 북한 인권에 관한 의지를 보이실지에 예. 대한 것도 좀 저희들이 좀 주목해서 볼 부분이다 생각이 듭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인데 유럽 각국 정상들 뭐 회담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그 정도로 이제 한반도 정세에 관심이 많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대북 제재 완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방금 프랑스도 상임이사국이죠, 안보리. 네. 중국과 러시아. 지난번에 최선희 부상이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했는데 그 이후에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 당국자들이 대북 제재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재 또는 완화. 물론 전제 조건이 분명히 있을 텐데 불구하고 예전보다 더 목소리를 높이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결국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과 한편이 돼서 북한의 입장을 좀 대변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풍계리 또 동창리 이런 관련 핵시설들을 해체 또는 폐기하고 또 미국과 핵실험도 안 하고 미사일 발사도 안 하고 북미 6.12 성명을 잘 지키고 있다면 이제는 유엔 안보리도 또 관련 국가도 거기에 상응하게 제재를 좀 완화해야 그래야 김정은 위원장이 신이 나가지고 또 그다음 조치를 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논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그런 입장이 결국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과 충돌을 하게 됐고 갈등을 빚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입장은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조치 물론 긍정적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업적이라고 자화자찬을 하고 예.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비핵화 전체 과정으로 보면 본질적인 비핵화에 들어가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제재를 해제한다는 것은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미국의 확고한 입장은 미국이 표현하는 대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검증된 그런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제재는 흔들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정말 북한의 비핵화를 원한다면 제재 완화를 언급하는 것보다는 미국과 국제사회와 공조로 해나가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도 지금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러시아 같은 경우는 크림반도 사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지금 그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북한과의 그 거래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죠. 미국의 독자 제재에 의해 가지고 지금 그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니까는 중국과 북한하고 동병상련의 그런 것이 있어서 제재가 풀리면은 좀
뭐 여러 가지로 외교적으로 북한을 지원해서 레버리지도 되고 예. 본인의 경제적으로도 또 그럴 수 도움이 되는 두 가지 양면 측면이 있어서 예. 뭐 해될 게 없는 그 작전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미국 내부에 있는 상황을 좀 살펴볼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매티스 장관의 경질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의도라고 해야 될까요? 좀 어떤 배경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네, 결국 그럴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경질 시기가 가까워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도 뭐 틸러슨 전 국무장관도 그런 설이 오가면서 결국은 경질이 그렇습니다. 됐고 예. 또 이제 헤일리 대사도 이제 곧 이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매티스 장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앞서 보도에 나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서 사실 작년에 매티스 장관이 군사 옵션 검토하고 강력한 그런 입장 이런 준비하는 것이 결국 북한을 대화의 자리에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도 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일부에서 좀 건건 이렇게 좀 의견 대립이 있으면서 아마 이것이 지금 뭐 심지어는 뭐 민주당 의원 같은 그런 표현까지도 예, 나올 그렇죠. 정도로 예. 그래서 아마 조만간 교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제 좀 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 서서 트럼프 입장을 지지하고 확고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인물 중에 누군가가 선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매티스 장관도 그렇게 큰 온건파는 아닌데 워낙 초강경파들이 득세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밀리는 모양새예요.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치적으로 희생되는 건 아니냐 뭐 이런 게 내부적으로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보세요, 원장님? 계속 지금 그 매티스 경질설에 대해서는 뭐 이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 계속 이야기가 지금 나왔던 상황이었고 매티스 장관도 뭐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런 이야기 한두 번 듣는 게 아니고 이번 이야기 아니라 몇 달 전에 뭐 한두 번 듣는 이야기 아니니까 뭐 그렇게 유무 감각을 가져라 참모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 사실 매티스라는 저 사람이 인물이라는 게 대단히 제가 이렇게 이력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참 군인 같은 그런 인상을 많이 갖습니다. 예, 예. 그리고 휴가 때 되면은 부하 장교 전사에 있던 부하 장교 묘소에 가서 참배하는 거로 휴가를 보낼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군인으로서 평생 사신 그런 분입니다. 그러다가 야전 교범까지 현직에 있을 때 만들 정도로 대단히 작전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사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장관이라는 것이 그냥 정책만 수립하고 추진하는 그 정무적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매티스 장관이 조금 이 대통령하고 호흡이 조금 덜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매티스는 이 지금의 그 외교안보 라인에서는 맏형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 또 어쨌든 공개적으로 활동의 역할은 뭐 차치하고라도 중심을 잡는 역할은 계속 하는 것도 미국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나쁘지 않은 북핵 핵법에 있어서 해법이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요. 뭐 예. 조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